자, 챕터 10의 딥러닝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목차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싱글 레이어, 멀티 레이어, 그래서 신경망 이론의 기본에 해당되는 이론적 측면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뉴럴 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한 예제가 있고, 그리고 RNN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의 뭐 중요성, 또 어디 활용할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10.7에 이어서 진행되는 것이 피팅 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레귤러리제이션, 드롭아웃,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더블 디센트에 대한 얘기가 있지요. 제가 이 일일이 목차를 나열하는 이유는 딥러닝 일반적인 사항부터 시작해서 꽤 고급의 얘기까지 한 챕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울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진행이 좀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순서에 준해서 진행을 하지만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별도의 딥러닝으로 설명되는 그런 것들로 좀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다 보면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것도 뭐 효율적인 방법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중심으로 진행을 하되 일부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제공되는 그런 강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싱글 레이어 뉴럴 넷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건 보통 우리가 여기는 쉘로우 뉴럴 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이후에 딥 뉴럴 넷으로 발전을 했죠. 이 얘기는 결국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있는 은닉층이요, 히든 레이어의 레이어 개수가 2개 이상인 것, 이런 것들을 딥 러닝 내지는 딥 뉴럴 넷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런 범주를 벗어나서 그 수십 개, 수백 개 그 이상의 레이어 개수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죠.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인풋 레이어가 있고, 인풋 레이어는 아시다시피 입력 데이터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력 레이어는 출력할 우리 타겟 베리어블에 대응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그 옵티마이즈 시킬 것은 히든 레이어에 해당되는데, 히든 레이어로 전달되는 내용들은 입력 레이어 각각의 데이터에 웨이트 값이 적용이 되고, 그것들을 서메션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시켜서 그 결과 값을 다음 레이어로 보내준다. 그런데 여기서는 히든 레이어가 하나니까 바로 아웃풋 레이어로 넘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때 액티베이션 펑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컨대 시그모이드 펑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 또는 렐루 펑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멀티 레이어로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의 히든 레이어 개수가 이제 2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진행은 똑같습니다. 입력 레이어에 각각의 데이터의 웨이트 값을 곱한 것들이 fully connected이니까요. 첫 번째 히든 레이어로 가고, 그것들의 액티베이션 펑션 적용된 것이 그 다음 레이어로 진행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그림에서는 히든 레이어가 2개니까 바로 아웃풋 레이어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피드 포워드만 주로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백프로포게이트를 해야 되죠.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의 추정치와 정답 사이의 편차, 즉 로스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 웨이트 값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방식인데요. 그때 찾아나가는 구체적인 방식은 각각의 레이어에서 결과 값이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결국 함수의 일종의 네스티드 펑션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들의 변화율을 다시 역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의 모음, 그것들의 행렬,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하고, 따라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편차를 줄여나가는 옵티마이징 기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 과정에서 백프로포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통해서 작업을 함으로써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뉴럴 넷으로 와보죠. 컨볼루셔널 뉴럴 넷은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그리고 그 이후에 서브샘플링 레이어 또는 풀링 레이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다면 주로는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가 되겠죠.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또는 웨이브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오리지널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여기서는 지금 이미지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컨볼루셔널 필터를 준다면, 그렇다면 각각 돌아가면서요, 처음 이렇게 시작돼서 그 다음으로 계속 진행하고, 다음으로 와서 또 진행하고 해서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차례차례 진행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 예컨대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각각의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을 해서요, 그 합계치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스페이셜 로컬리티요, 즉 원래 원본 이미지 데이터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공간적으로 각각의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는 피처 익스트랙션의 의미를 갖게 되죠. 그 후에 서브샘플링 레이어 내지는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크기를 조절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크기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이미지 데이터의 크기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패링 작업이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에버리지 풀링 또는 맥스 풀링 뭐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서브샘플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뒷장에 이제 풀링 레이어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예컨대 필터가 동작을 하면서 이 중에서 에버리지 또는 맥스 뭐 이런 풀링을 해서 사이즈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줄여나가는 방식이죠. 특징을 유지시키면서 줄여나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개 간단한 보충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CNN의 아키텍처인데 인풋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이미지를 컨볼루션 필터가 지나가면서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렐루가 적용이 되고요. 필요하다면 풀링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컨볼루셔널 렐루 또는 풀링, 이런 작업들이 반복되죠. 그래서 동일한 구성, 물론 이제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게 되죠.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이미지, 굉장히 복잡한 이미지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들, 앱스트랙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형으로부터 각각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뽑아내죠. 자, 이렇게 되면 예컨대 그런 것들을 뭐 거꾸로 놓아도, 예컨대 사람이 거꾸로 있어도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뭐 기본적인 피처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런 일련의 피처 익스트랙션이 끝나고 나면 전체의 CNN 아키텍처의 제일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예컨대 일반 예측이든지 아니면 카테고리 예측이든지 뭐 이런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는 항상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어서 소프트맥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어느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예측되는지, 물론 이것은 뒤에 각각의 이미지 데이터와 그리고 정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특징을 추출해 나가고 무언가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카테고라이즈하고 맞는지 대조해보고 다시 백프로포게이트 해나가고 다시 또 진행해서 예측해보고 편차, 어떤 오류가 에러가 있으면 그것들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백프로포게이트 해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포크를 여러 번 돌리면서 옵티마이즘 포인트를 찾아나가는, 그래서 최적의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CN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레이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합쳐지는데,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특징을 추출한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사이즈를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여러 차례 반복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완성하게 되죠. 자, 우리 교재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앞에 그림과 마찬가지이지만 밑에 보시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예컨대 알렉스넷이나 구글 넷이나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 컨볼루션 앤 풀링 레이어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던 그런 대표적인 딥
CNN 모델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서는 한편 이런 기법을 이용하죠. 우리 CNN 아키텍처에서 각각 예컨대 컨버루셔널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몇 개를 반복시킬지, 각각은 노드의 사이즈나 아니면 필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볼루셔널 필터 경우에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의 컨볼루션 필터도 3x4를 쓸 거냐 아니면 4x4를 쓸 거냐 등등은 전부 하이퍼 파라미터에 속하죠. 그래서 이 레이어의 뎁스와 몇 개나 반복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또는 위드스요. 얼마나 각 레이어에 속해 있는 노드의 개수를 얼마나 크게 할 거냐. 이런 아키텍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한편에서 이런 데이터 자체를 또 손보기로 하죠. 데이터를 손본다는 얘기는 원본 데이터가 있을 때, 원본 데이터, 예컨대 이런 데이터, 예컨대 호랑이와 표범과 뭐 치타, 뭐 레오파드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예제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담은 예컨대 이미지 데이터가 5,000장이 있다면 5,000장을 가지고 예컨대 미니 배치나 아니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CNN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아키텍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해 나갈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5,000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샘플 데이터 자체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늘릴 때 그냥 복사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기울기를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달리한다든지 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딥러닝에서 또 한 분야가 그 언어의 처리죠.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입니다. 이 언어의 처리는 예컨대 요약한다거나 상당히 큰 분량의 어떤 문서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한다거나 이로부터 예컨대 여러 가지 감성적인 측면, 긍정 부정의 이런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든지 또는 번역 또는 그 후에 생성 모델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죠.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한 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NLP라고 할 때 우선 전처리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처리라고 하면 다른 일반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 자연어 처리, 언어 처리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클리닝뿐만 아니라 또 클리닝이나 노멀라이즈뿐만 아니라 토크나이제이션의 과정이 있습니다.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어조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언어처럼 이렇게 조사와 그리고 어근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연결되는 경우 이런 경우 왜냐하면 이제 존칭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언어의 변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크나이제이션은 예컨대 그 영어는 서구권 언어와 같이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언어 같은 경우는 형태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더 양적인 측면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극복하는 그런 현상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전처리라고 하고요. 실제 분석에서는 그런 작업들이 복잡도에 있어도 굉장히 복잡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연산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전처리가 됐다면 그 후에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피처 익스트랙션 내지는 레프레젠테이션, 즉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원핫 인코딩 형식으로요. 어떤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볼 수가 있죠. 예컨대 우리가 여기에 컬럼에는 유니크한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어떤 문서가 있는데 문서가 여러 개 있겠죠. 이것들을 정제하고 노멀라이즈하고 노멀라이즈하는 얘기는 예컨대 어근 추출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고 나서 토크나이즈해서
토큰들을 출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 각각 유니크한 단어들을 쭉 모아 놓습니다. 예컨대 유니크한 단어가 50만 개, 그럼 50만 컬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로우에는 각각의 더큐먼트가 되겠죠. 각각의 이메일일 수도 있고 문서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단어가 특정 문서에 나왔다 안 나왔다 또는 몇 번 나왔다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표현 방식에서 예컨대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정 문서에 특정 단어가 yes, no 형식으로 나간다거나 특정 단어가 특정 문서에 yes, no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또는 bag of words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들은 서로 인접해 있는 단어들을 계속 모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ngram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벡터 스페이스 모델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요. 앞에 테이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document term matrix인데요.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자, 이걸 행가열을 바꾸면 그래서 예컨대 유니크 단어가 있고 도큐멘트가 있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행과열이 트랜스포즈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 이런 경우에 term document matrix라고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에 이제 document term matrix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예컨대 유니크 단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요. 유니크 단어가 50만 개면 50만 차원에 놓고 그런 단어들이 각각 어떻게 그 50만 차원 내에 반복돼서 이용되는지를 보면 이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유사한 단어들은 예컨대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음식 종류, 조리법 이런 것들이 그런 그 벡터 스페이스 내에서 이렇게 모여 있고요. 또는 만약에 자동차에 관련된 거라면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은 그런 50만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 또 한쪽에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인다는 것은 소위 벡터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유사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예컨대 우리나라 말이 갖고 있는 그런 특정한 분야에서의 단어의 공간상 위치와 일본어나 영어가 갖고 있는 위치가 서로 매핑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것은 이제 벡터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인베딩이 나왔죠. 인베딩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유니크 단어들을 만들어냈을 때 각각의 유니크 단어들에 대해서 무언가 벡터 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50만 개의 단어가 있었다면 50만 개의 각각의 50만 개의 각각에 대해서 일종의 수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치가 의미가 있는 수치죠. 그 의미라는 것은 일종의 농축된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유사도를 반영하는 그런 벡터 값을 부여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의 단어에 그런 유사도를 반영하는 벡터 값을 부여하는 것을 인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구체적인 기법으로는 워드2백이라든지 뭐 글러브라든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또는 롱텀 릴레이션을 가지는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로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정제를 하고 등등의 전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백워드라든지 또는 TF, IDF를 통해서 각 단어가 해당 문서에서 갖고 있는 중요성을 분석할 수 있고요. 인베딩을 통해서 각 단어들마다 유사도를 반영하는 그런 벡터 값을 부여합니다. 또는 컨텍스트 정보를 입혀서요. 예컨대 트랜스포머 기반의 보트라든지 GPT를 통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들 사이에서도 서로 연관성을 찾아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평가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영역들이요. 여기에 있는 많은 영역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급격히 새로운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도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RNN을 보도록 하죠. RNN은 Recurrent Neural Net인데요. Recurrent라는 것은 다시 출현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RNN의 아키텍처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그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 그림을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죠. 자, 이 그림에 나타나는 것은 데이터의 흐름은 여기 화살표가 있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입력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 레이어 또 입력이 돼서 그 다음 레이어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정 레이어에서도 순서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시퀀스 데이터는 특정 레이어 내에서 순서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이게 다시 출현하기 때문에 각각의 노드들이 계속 반복 출현하기 때문에 이걸 리커런트 뉴럴 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RNN이 활용되는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도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에서 입력 데이터가 있고 첫 번째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입력 노드는 여러 개가 있는데 출력이 하나인 경우 하나의 문장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칠 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 처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예컨대 이것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있다, 부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일 수 있고요. 또는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특정 값을 예측하는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매니 투 원이죠. 매니 노드의 입력 레이어에 매니 노드가 들어가지만 출력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의 아웃풋 노드는 하나인 경우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원투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질문하면 한 가지를 질문했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 것이죠. 또는 매니투맨이 있습니다. 매니투맨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문장 한글로 쭉 나열해서 줬더니 일본어로 번역이 됐다. 뭐 이런 경우일 겁니다. 또는 시차를 가지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배치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하는 대신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럼 이렇게 순차 통역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형식으로 RNN이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퀀셜 모델을 가지고 도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예로 우리 교재에서는 IMDb라는 영화 평론 사이트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이 아주 순수한 기본적인 RNN이라면 오늘날은 이렇게 그냥 RNN 그 자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여기서 발전한 LSTM이거나 GRU를 이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도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LSTM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해보면 RNN 모델이 상당히 획기적이었지만 RNN 모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위 Vanishing Gradient 또는 Exploding Gradient입니다. 입력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진행을 하는데 각 레이어마다도 또 시퀀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레이어 진행 과정에서도 그레디언트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특정 레이어에서는 다시 또 시퀀스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값이 또 변화해 나갑니다. 근데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봤었지만 기본적으로 플로팅 포인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우리가 최종 옵티멀 값을 찾기 전에 그레디언트끼리 곱해져 나가는 과정에서 0으로 세팅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계산 과정에서 만약에 1보다 커지는 값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1보다 커지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무한대 값으로 나가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 그레디언트 값이 의민 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런 현상들이 RNN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GRU 내지는 LSTM인데 특정 노드 안에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여러 개의 로직 게이트를 가지게 되죠. 이렇게 특정 셀에서 로직 게이트, 인풋 게이트, 업데이트 셀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같은 또 히든 스테이트 같은 이런 로직 게이트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특정 시퀀스 내에서 다음 엘리멘트로 넘어가는 과정 또는
특정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단순 곱셈으로만, 곱셈이라는 얘기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얘기합니다. 단순 곱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중요도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다시 이 안에 인텔리전스를 부어 넣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LSTM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RNN이지만 Vanishing Gradient나 Exploding Gradient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LSTM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그런 LSTM, RNN을 가지고 타임 시리즈에 적용하는 그런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주식 가격을, 주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예컨대 전형적으로 대표적인 타임 시리즈 분석이었는데, 타임 시리즈 분석은 기본적으로 오토 코릴레이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토 코릴레이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코릴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얘기할 때는 하나의 데이터와 또 다른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토 코릴레이션은 자기 상관관계입니다. 자기 스스로 사이의 상관관계인데 어떤 상관관계냐면 앞에 나오는 데이터와 뒤에 나오는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이죠. 그래서 예컨대 주가 같은 것들을 보면 예컨대 계절별로 또는 순환되는 경기별로 어떤 패턴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것이 오토 코릴레이션이죠. 그래서 타임 시리즈 분석에서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동원이 됐었는데, 이제 그와 별개로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RNN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오토 리그레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 리그레션은 입력 데이터와 그리고 출력 데이터,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이고요. 이들 사이에 모델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리그레션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점을 달리하는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놓고 그리고 리그레션을 하는 방식으로 예측하는 것이 오토 리그레션이죠. 그런데 RNN하고 오토 리그레션은 근원은 다르지만 상당히 유사한 성격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RNN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사성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데이터셋을 얘기할 때 데이터셋 사이에서는 시점상의 데이터를 우리가 그대로 시점상의 그 변화 양상을 그대로 학습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RNN을 보려고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양쪽은 상당히 다릅니다. 아주 전통적인 통계 기법이 중심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RNN은 시퀀스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발전해 온 그런 모델이죠. 자, 그런데 이들 사이에 전혀 별개의 데이터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시퀀스 내에서 선후 관계를 가지는 데이터들 사이에 특정한 관계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컨대 시계열 분석을 할 때 역시 RNN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공통점이라면 시간별로 가지고 있는 디펜던시를 우리가 학습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타임 시리즈, 예컨대 오토 리그레션 또는 아리마 또는 엑스포넨셜 스무딩 등등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타임 시리즈에서는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파라메트릭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반면에 RNN에서는 일종의 펑션 매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로직을 제공해 준다기보다는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션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통계학의 한 분야로서의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에서는 리니어 또는 애널리티컬 모델인 반면에 RNN 경우는 일종의 넌 리니어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일종의 넌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RNN의 서머리인데요. 왼쪽 그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RNN이 학습되는 것들이 예컨대 특정 단어가 입력되어 처리될 때 각각의 단어가 차례차례 들어가면서 순서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예컨대 이렇게 해서 입력 시퀀스가 들어가서 RNN을 통해서 인코딩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컨텍스트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인코더라는 것이 하나의
RNN이 됩니다. 이 RNN이 GRU일 수도 있고 LSTM일 수도 있죠. 하나의 RNN 모델이 적용이 돼서 결과 값으로는요, 방대한 입력 데이터가 있었는데 RNN을 통해서 정의되면서 아주 요약된 정보를 가져가는 요약된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들이 바로 컨텍스트 벡터입니다. 컨텍스트 벡터라는 얘기는 원래 입력 데이터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 그 컨텍스트 정보를 간직한 벡터라는 의미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또 다른 RNN인데, 예컨대 LSTM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RNN을 통해서 디코딩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컨대 one to many 형식으로요.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지만, 예컨대 스몰 사이즈의 컨텍스트 벡터인데 좀 더 큰 사이즈의 출력 데이터로 나갈 수 있죠. 예컨대 우리말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RNN으로 구성된 인코드를 적용시키고, 그러고 나면 뭔가 요약된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영어로 디코딩하는 디코더 RNA를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영어로 풀어서 쓰는 출력물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이디렉셔널 RNA예요. RNA를 두 개 쓰는데 하나는 인코드로 쓰고 하나는 디코드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그러한 바이디렉셔널 RNN으로부터 발전한 것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자, 다음 섹션에서는 언제 딥러닝을 쓸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법, 이런 전통적인 통계일 수도 있고, 또는 스태티스티컬 러닝, 내지는 머신러닝의 모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한 종류인 인공신경망으로 발전한 딥러닝도 머신러닝의 한 종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이 범용 모델로서 딥러닝이 크게 발전을 해왔죠. 자, 그러면 이들 사이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각 모델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도록 처리해야 된다. 어느 것 하나가 무조건 우선시될 수는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파시모니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이것들은 요컨대 아주 복잡한 모델보다는 간결한 모델이 좋다 라는 얘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만, 모델을 피팅시키는, 뉴럴넷을 피팅시키는 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프로포게이션 우리가 앞서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입력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출력 레이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추정하는 추정값과 그리고 원래의 정답값이 있을 겁니다. 이것 사이의 차이를 에러라고 한다면 에러를 낮추기 위해서 백프로포게이트 나가고, 그리고 다시 웨이트 값을 조정해 나갑니다. 이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결국 에러 값을 미니마이즈 시키기 위한 최적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이것들을 위해서 그레디언트는 결국 편미분의 행렬을 얘기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통해서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면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레귤러리제이션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앞서서 딥러닝을 따로 얘기할 때는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귤러리제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런 통계적 러닝, 스태티스티컬 러닝에서 L1 레귤러라이저, L2 레귤러라이저 등등이 있었습니다. 추가해서 early stopping이라는 게 있고요. 너무 과적합되기 전에 예컨대 딥러닝에서 에포크가 일정 수준에서 멈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둘째는 드롭아웃입니다. 드롭아웃은 특정 노드의 기능들을 일부러 정지시키는 것이죠. 일부러 디세이블 시키는 겁니다. 뭐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식의 레귤러리제이션에서는 앞서 우리가 봤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든지, 또는 일부 데이터, 일부 유닛에 가우시안 노이즈 같이 인위적으로 노이즈를 주입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는 또는 이제 모던 방식이라고 분류를 해봤습니다만, 예컨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특정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멀라이즈 시킵니다. 다시 재정렬을 시키는 것이죠. 또는 놈을 추가시키거나, 자, 그 다음에 리지듀얼 커넥션에서는 특정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그걸 건너뛰고 그 다음 레이어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방식이요. 또는 파라미터 축소 등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아키텍처적 변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귤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오버피팅이나 또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넓게 보면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롭아웃 말씀을 드렸었죠. 분명히 이 동일한 한 레이어에 동일한 개수의 노드가 있지만 특정한 링크를 아예 디세이블 시키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디세이블 시킴으로써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튜닝이라고 하면 결국 딥러닝은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뉴럴넷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절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든 레이어나 노드의 개수, 그 다음에 레귤러리제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배치 사이즈나 에포크 크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더블 디센트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쭉 살펴봤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피팅을 시키면서 데이터의 모델을 피팅시키면서 항상 에러를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 중에는 reducible error와 irreducible error가 있었죠. 그리고 reducible error는 이렇게 표현됐었고요. reducible error가 있었습니다. irreducible error는 우리가 더 이상 축소시키지 않아야만 되죠. 왜냐하면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거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낮춘다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낮춰야 되는데 이들 사이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쭉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르면 모델이 점점 복잡해지면 에러 레이트가 낮아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에러와 트레이닝 에러 사이에 리샘플링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봐왔던 것인데, 더블 디센트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컨대 모델의 복잡도가 더 증가하니까 트레이닝 에러가 높아지다가 트레이닝 에러 자체도 트레이닝 에러 또는 테스트 에러까지도 오히려 더 낮아지는 현상들이 있었다. 그래서 디센트가 2번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들은 딥러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에 의해서 오늘날 얘기하는 딥러닝에서의 거대 모델들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블 디센트를 다시 정리하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파라미터의 숫자가 증가해도 테스트 에러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더라.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것이고요. 그 가장 큰 이유로 규명된 것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다 보니까 그 자체 내에 레귤러리제이션 효과가 있었다. 또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이 딥러닝에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펑션 클래스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거대 데이터를 적용시키면서 오버피팅 그 자체도 억제되더라 라는 얘기로 그 현상이 설명되기도 합니다. 자, 더블 디센트를 정리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블 디센트는 항상 딥러닝이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딥러닝에서 특히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얘기고요. 오늘날 수많은 GPU를 동원하는 그런 거대 모델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론 설명을 이렇게 마치고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